고성이가 무릎을 꿇던 그날, 박진석이 진짜로 내린 판결은 용서가 아니라 격리였는데요. 그 선택이 결국 이지혁의 심장까지 뒤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성이는 사람 앞에서는 무너진 얼굴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박진석의 거실 바닥에 두 무릎을 붙이고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쥐고 목소리를 일부러 쉰 듯 낮추며 말했죠.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그 울음이 너무 정교해서 잠깐은 박성재조차 흔들릴 뻔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외아들이었고 늘 강하게 자랐지만 새어머니인 고성이가 만든 상처가 어디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옆에서 박영란도 숨을 삼켰고요. 박영란은 고성희의 딸이지만 권력욕 속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차분하고 우아한 성정으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고개를 한 번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성희의 눈물에서 진심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박진석의 눈빛은 오래전부터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식어 있었거든요. 그만해. 박진석이 낮게 말했는데요. 그 한마디로 거실 공기가 뚝 끊겼습니다. 넌 내가 울면 세상이 멈추는 줄 알지. 근데 난 안 멈춘다. 고성희의 눈물은 그 말에 잠깐 멈칫했지만 곧 더 크게 터져나왔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몸을 더 숙이며 박진석의 손등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이 손을 빼며 말했죠. 내가 원하는 건 용서가 아니야. 증거지. 고성희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단 1초, 아주 짧았는데요. 그 1초가 박진석에게는 답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탐정사무소를 통해 근저당과 관련된 서류를 파고 있었어요. 박진석이 자기 명의로 걸어둔 것, 혹은 박진석이 숨기고 있다는 결정적인 약점을 손에 넣어서 협상하려 했던 거죠. 그녀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가족을 가족으로 보지 않고 내 편과 내가 써먹을 사람으로 분류하던 사람. 박성재는 그걸 평생 봐왔고 그래서 고성희가 무릎을 꿇는 순간에도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엔 박진석이 한 발 먼저였는데요. 고성희가 접촉한 탐정사무소는 이미 박진석의 사람을 통해 넘어가 있었습니다. 계약서도 통화 기록도 거래 내역도 고성희가 움직인 동선이 모두 박진석의 책상 위에 정리돼 있었죠. 박진석은 결정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성희가 또다시 박영란을 흔들고 박성재를 흔들고 더 나아가 이지혁과 지은호까지 건드릴 가능성을 계산했어요. 박진석은 단호했습니다. 저 여자를 말로 멈출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며칠 뒤 고성희는 허름한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진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연락할 사람은 하나둘 끊겼고 고성희가 의지하던 인간관계는 원래부터 얇았어요. 그녀는 한밤중에 거울을 보면서도 중얼거렸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내가 질 순 없어. 그 집착이 고성희를 살게 하는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고성희를 더 깊은 구덩이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보호사들이 들어왔고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나 건드리지 마. 너희 누구야? 하지만 이미 서류는 완벽했고 절차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박진석, 너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둬? 너 진짜 사람 맞아? 그리고 그 대답은 병원 대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고성희가 도착한 곳은 정신의학과 병원이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박진석이 앉아 있었고요. 그는 한쪽 다리를 꼬고 손가락으로 무릎을 가볍게 두드리며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고성희는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나 안 미쳤어. 고성희가 울부짖자 박진석은 고개를 조금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미친 사람이 미쳤다고 말하진 않지. 넌 멀쩡한 얼굴로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익숙했어. 나 그냥 살려고 한 거야. 그래. 넌 늘 살려고 했지. 근데 넌 내가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이 죽어가도 괜찮았잖아. 박진석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치료받아. 그리고 다시는 밖으로 나와서 내 아이들, 내 가족을 건드리지 마. 그 말에 고성희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목을 콱 조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박성재도 박영란도 내가 키운 결과물처럼 여긴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박진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둘을 지켜야 할 사람으로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분노했죠. 그날 이후 고성이는 병원에서 점점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억울함이었고, 다음은 분노였고, 그 다음은 현실 감각이었어요. 그녀는 병실 벽지를 보다가 갑자기 박진석의 얼굴이 떠올랐고, 박성재의 냉담한 눈빛이 떠올랐고, 박영라의 조용한 절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자기 자신이 제일 미웠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자 고성이는 더 깊은 어둠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박진석의 집은 조용하지 않았는데요. 퇴근한 박성재가 거실에서 술잔을 들고 있는 박진석을 마주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드세요. 몸 망가져요. 박진석은 잔을 내려놓고 잠깐 박성재를 바라보더니 조금 웃었습니다. 너는 끝까지 내 편이더라. 박성재는 그 말이 칭찬 같지 않았어요. 박진석이 죄책감에 잠겨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고성이 그 사람 병원에 넣으신 거죠? 박진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박성재는 목이 메는 듯 했지만 끝내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대답이 박진석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무엇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망가뜨렸는지를 동시에 떠올렸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박영라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영라는 고성희의 딸이지만 박진석의 집에서 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박영라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아빠, 저에겐 엄마라는 존재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고 박성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영라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흔들릴까봐, 아니면 자신이 무너질까봐. 대신 단단하게 덧붙였죠. 그러니까 아빠가 무슨 결정을 하든 저는 받아들일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진석은 이상하게도 더 자주 술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고성이를 처벌했다고 마음이 편해진 게 아니라 이제야 자기 죄가 선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지. 그리고 그 늦음은 결국 그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온도의 사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이지혁의 남동생이자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였죠. 체대 출신의 듬직한 몸, 말이 많지 않은 성격. 늘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던 이지환을 보며 박영란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문제는 이지환도 박영라를 좋아했지만 이지혁과 박성재의 관계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친형의 절친 동생이라는 얽힌 줄이 이지환의 입을 계속 막아왔죠. 그런데 사랑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확 튀어나옵니다. 점심시간 박영라와 이지환은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식당 앞에 섰는데요. 박영라는 휴대폰으로 메뉴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빠, 여기 줄 긴 거 봐요. 맛있나 봐요.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이며 줄에 섰는데 그때 이지환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박영라가 시선을 따라가 보니 이지환의 전 여자친구가 거기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바로 웃어버렸습니다. 일부러 더 또렷하고 크게 말했어요. 자기야,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박영라는 이지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스칠 만큼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요. 나랑 있을 때는 나만 봐야지, 자기야. 이지환은 잠깐 멍해졌지만 곧 박영라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박영라의 얼굴을 감싸고 아주 다정하게 말했죠. 미안해. 내가 잠깐 딴 생각했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자기 너무 예쁘다. 그 장면을 본 전 여자친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표정 하나로 박영라는 확신했어요. 이지환은 이미 내 사람이구나. 그 확신이 박영라의 등을 세워줬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작업실 근처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웃었고 이지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라야, 아까 고마웠어. 박영라는 장난스럽게 눈을 치켜뜨며 대답했죠. 오빠, 나 원래 그런 거 잘해요. 내 남친 지키는 거. 그 말이 끝나자 이지환의 숨이 잠깐 멈춘 듯 했는데요. 박영라는 더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나 진짜로 싫어요. 오빠가 다른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 이지환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안 흔들게. 아니, 흔들려도 너한테 돌아오게. 그 말과 함께 이지환은 박영라를 꼭 안았고
박영란은 그 품에서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에게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지혁은 오래전부터 심장이 문제였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버지 이상철이었어요. 이상철은 고지식하고 정직한 사람이지만 아들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누구보다 오래 참고 숨길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다정은 뒤늦게야 그 깊이를 알게 됐죠. 이지혁이 지은호를 사랑하면서도 비혼주의를 들먹이고 가까워지면 밀어내고 괜찮은 척 웃어 보이던 이유도 그 끝이 보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지은호는 밝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지만 그날만큼은 이지혁의 숨소리에서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지혁 선배 나한테만은 숨기지 마요. 이지혁은 웃어 보이려다 눈을 피했습니다. 숨기는 거 아니야. 그냥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이 지은호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그 사랑 때문에 더 멀어지는 상황. 지은호는 그런 아이러니가 제일 잔인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지금부터는 버티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철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김다정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그런 순간엔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병실에서 이지혁은 오히려 담담하려 했습니다. 지은호가 울까봐, 가족이 무너질까봐. 그는 장난처럼 말했는데요. 나, 너한테 잔소리 좀 더 듣고 싶다. 지은호는 웃다가 울었습니다. 그럼 살아야죠. 선배, 살아야 잔소리도 하죠.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고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려보자. 기적이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 기적이 어디서 올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고성희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연락. 박진석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그는 고성희를 미워했고 끊어내려 했고 멈춰 세우려 했지만 죽음까지는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죄책감이 박진석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혼자 술을 마시다가 쓰러졌고 박성재가 돌아와 거실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박진석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차가웠습니다. 고혈압성 뇌출혈. 수술은 했지만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했고 뇌사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었죠. 박성재는 순간 무너질 뻔했지만 박영라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무너지면 안 돼. 박성재는 박영라의 손을 꽉 잡았는데요. 그 손의 온도가 유독 따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박진석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매일 결정을 미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면이라는 희망이 마지막 끈처럼 남아있었거든요. 하지만 의사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박성재와 박영란은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박성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박영란은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하실 분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잖아요. 그 말이 박성재의 마음을 결국 움직였습니다. 장기 기증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향한 곳은 이지혁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이상철은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고 김다정은 끝내 참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호는 말이 없었어요.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녀는 그저 이지혁의 이름을 속으로 수백 번 불렀습니다. 한쪽에서는 박성재가 박진석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고 박영란은 고성희의 이름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의 끝이 결국 누군가의 시작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인생이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이어질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말했는데요.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회복 과정이 중요하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고 이상철이 그녀를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이상철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은호야 고생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진석이 남긴 것들이 있었거든요. 회사, 서류, 근저당,
그리고 박성재가 아직 열어보지 못한 마지막 봉투 한 장. 박진석이 생전에 준비해둔 문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문서에 적힌 이름이 박성재와 박영라의 관계를 또 한 번 뒤흔들 수 있는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성희가 정말로 끝까지 숨기려 했던 결정적 증거도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박진석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고성희는 끝까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혹은 병원에서 누군가에게 건넨 봉투가 있다면요. 한편 이지환과 박영란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영라야, 나 형이 뭐라 해도 너 놓치기 싫어. 박영란은 웃으면서도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 말 늦었어요. 나 이미 오빠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은 그렇게 단단해졌고 그 단단함이 다음 폭풍을 버틸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지혁이 눈을 뜨는 순간 지은호가 가장 먼저 듣고 싶었던 말은 단 하나였겠죠. 은호야, 나 돌아왔어. 하지만 이지혁이 정말 돌아온 걸까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비밀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철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그 시간들, 박성재가 이지혁에게 숨겨왔던 어떤 거래, 그리고 박진석의 마지막 봉투가 열리는 순간 이들의 화려한 날들은 다시 한번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